오늘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의 강소희입니다. 오늘은 생체재료개발센터 신축 건물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 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 파트너 지원의 3차년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체 소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국내외 인허가 획득 성공 노하우 및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체의 위기 극복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 수혜기업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오늘 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채널은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 파트너 지원의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및 의료산업 최신 동향과 관련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인허가 획득 성공 세미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 중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강의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료바이오연구소 맹은호 소장님께서 의료기기 GLP 제도 및 생물학적 시험에 대하여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료바이오 연구소장 맹은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빨리 대면의 세미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생체재료개발센터가 신축이 돼서 정말 무한한 축하를 드리면서 이 세미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갖고 나온 제목은요. 의료기기가 이제 GLP 제도가 이제 안정화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독성 실험에 한해서 GLP 시험 성적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이 변하고 있고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계신 분들이 좀 알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순서는 GLP 제도하고 그다음에 GLP의 시험 방법인 국제 규격인 ISO 10993-1 시리즈 그래서 2018년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데는 TC라고 테크니컬 커밋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를 제가 2018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으며 한 13년간 참여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한 20년간 이러한 동물 실험이나 생물학적 실험을 하면서 등급별로 여러 가지 경험상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떤 항목을 하는 게 좋겠냐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새롭게 GLP 절차에 대해서 좀 아셔야 실질적으로 의뢰를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고 끝에 의료기기 GLP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임상 제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조화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OECD 국가들은 전부 다 한 번 실험을 하면 그 시험 성적서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 써야 되는데 공동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한국에서는 KTR에서 동물 실험을 하면 그게 GLP 성적서가 아니니까 미국에서는 성적을 인정을 못 받는 거고 GLP를 해오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을 안 해주니까 실험을 할 수 있어도 미국의 GLP 기관에 가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중복적으로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그런 수출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실험하면 이제 전부 다 어느 세계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보시면 뭐가 달라졌냐?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가 의료기기를 지정을 받으면 품목군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품목군은 26개 품목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개 품목군을 전부 다 받아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KTR이라는 기관이 돼 있었는데 이 제도를 하면서 품목군으로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임상 제조 같은 GLP 시험 검사 기관은 시험 항목별로 받자. 세포 독성. 그래서 세포 독성 하나만 신청해도 의료기기 GLP 기관입니다. 근데 한 항목만 하면 좀 불편한 게 많겠죠. 사실은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기관들은 인비트로 실험인 세포 독성하고 MZ 테스트하고 염색체 이상 시험 이렇게 세 가지만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비트로 먼저 시작하는 GLP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GLP가 도입된 후에 보면 어떤 비임상 시험 기관으로 기정을 받고 시험 항목별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LP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 이제 정기적인 실사를 나오셔서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자료로서 저희가 난 GLP를 하면 그런 의미가 없어진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GLP 시험적성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에 개정판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이 업체에서도 앞으로는 조금 장점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되실 부분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생물학적 실험을 좀 줄이는 쪽, 될 수 있으면 아는 재질이라면 또 기존에 안전성이 확보된 자료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들로 개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자 하시면 시험 책임자, 의뢰자 막 이렇게 계속 저희가 컨펌을 받아야 돼요. 의뢰자한테. 그래서 의뢰자 업체분들이 사실은 RA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생물학적 실험의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약회사 거기는 팀이 있으셔갖고 이 독성 실험하면 팀이 내려와서 계획서부터 협의하고 중간에 오셔갖고 또 뭐 중간중간 협의도 하고 최종 보고했을 때 자기네들 이런 게 조금 안 맞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업체에 계시면 이러한 시험 검사 기관 분들하고 계속 어떤 그 검토 승인이 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계획서 써서 최종 보고서까지의 쭉 순서를 도표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QAU가 참석을 해서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신뢰성 보증 부서에 그런 그 보증한다는 보고서 내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 KTR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이 양식을 다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 이거 작성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요원들이 조금 도움을 드리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 어떤 뭐 품목이냐, 어떤 모델이냐, 또는 시료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시험자들이 준비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만약에 사인이 틀리거나 소통이 잘못되면 실험 중간에 갔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도 엄청 손해가 나기 때문에
처음 의뢰 요청하실 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물질 정보 기록지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돼서 나중에 시학처까지 보고가 됐는데 시학처에서 야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힘든 경우가 나와요. 물론 이제 해서 저희가 뭐 이건 어떻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야 이거는 아무래도 다시 실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 오는 시간만 해도 이게 서로가 시험 검사 경물의 책임이냐 뭐 이런 의뢰자의 책임이냐 뭐 이거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거 할 때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컨펌을 하고 그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명확히 한 다음에 사인을 받습니다. 업체한테.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강의 목표는 이제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사용 적합성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국제 규격인 IEC 62366-1과 이 -2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테스트 센터에서 또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업체들은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용 적합성은 이제 말 그대로 사용과 적합성의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이라는 말은 의료기기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에서 사용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적합성은 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적합함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이라는 뜻이 사용 적합성에서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좀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척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 FDA에서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네모 박스가 이제 디바이스 유저라고 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유저, 사용자, 그리고 사용 환경, 유저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이 의료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이 접목이 되어서 의료기기 사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지 혹은 안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지 이렇게 좀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용 적합성이 대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 사용 적합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리콜된 의료기기들을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십니다. 먼저 이제 2017년 5월에 리콜된 에보트사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이식형 혈액순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신부전이 있는 환자의 좌심실 보조 장치인데 정기적으로 리모컨 교체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모컨의 목적은 이식형 혈액순환 장치 시스템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함인데, 이 문제점은 병원에서는 사용자들이 참 이 전원의 이 교체를 쉽게 잘 하실 수 있었는데 집에 와서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컨트롤러 교체 방법을 사용자가 알기 어려웠는데 조금 더 깊이 이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그 신부전 환자들이 보통 숨이 차고 어지럽고 또 손도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컨트롤러 교체 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올바르게 교체하지 못하고 70건이나 이렇게 보고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26분이나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업체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전남대학교 사업이 아니라 조선대학교 사업인가, 이게 같은 과제로 아마 진행됐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수행된 이제 A 의료용품 업체의 총괄 평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뭐 의료진은 총 15분이었고요. 치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치위생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됐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를 수행을 할 때, 의료기기를 사용을 할 때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업들을 사용자가 성공을 했는지 성공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를 사용을 할 때 사용 오류가 발생이 되었는지, 이 사용 오류의 발생 여부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오류가 발생이 되었다면 이 사용 오류를 발생시킨 혹은 뭐 사용 오류가 발생된 그 참여자분을 인터뷰함으로써 이 사용 오류의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데이터로 참여자의 만족도나 효율성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의료용품 업체를 평가를 했던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오타인데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입니다. 뭐 필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2회 진행하시고 총괄평가를 1회 진행하셨습니다. 형성평가를 2번 진행하셨던 이유는 형성평가 한 번으로 모든 사용 오류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번 이 규격에서도 여러 번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번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 오류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호사군과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군 이렇게 두 군을 모집을 해서 평가가 진행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뭐 엑스퍼트 리뷰라고 해서 필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용 적합성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에 굉장히 친숙하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의료기기를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저희가 설문지 문항을 드리면서 그 문항에 응답을 하며 의료기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요약한 거를 보시면 이 기기의 장단점이 좀 파악이 되고요. 이 반드시 사용 적합성 평가에서 봐야 할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것들을 보시면 기기 외관의 심볼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블리스터, 여기서 말하는 이 속포장의 포장을 잘 제거하는지, 주사기의 뚜껑, 이 캡을 잘 제거하는지, 주사침과 주사기의 결합을 잘 하시는지, 주사기 눈금을 확인을 하시는지, 혹여나 주사침의 찔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다음 형성평가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형성평가 때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의 사진처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의사 5명, 간호사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사용해보고 태스크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하시고 저희는 이 사용 오류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3건의 사용 오류를 발생을 했고 예상하지 못한 사용 오류도 1건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발생한 사용 오류에 대해서 레포팅을 하고 이런 사용 오류들이 왜 발생했는지 저희의 분석된 결과를 드리면서 위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 통제는 제조업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포팅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 위험 통제를 진행을 하신 뒤에 총괄평가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총괄평가 때는 의사 15명, 간호사 15명이 수행이 되었는데요. 이 15명이라는 이 인원의 숫자는 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때까지는 참여자의 수를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있지만 총괄평가 때는 사용자 그룹,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그룹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 그룹당 15분씩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평가가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 총괄평가에서 총 8건의 사용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건의 예상하지 못한 사용 오류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견된 사용 오류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포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과 보고서가 나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평가 보고서를 받아본 제조업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조업체는 여기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연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이득 분석을 진행을 하셔서 내가 만든 의료기기가 비록 이런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의료기기가 가진 이득이 더 위험보다 크다라고 제조업체가 입증을 하시면 이 의료기기는 더 이상의 그 리스크 컨트롤을 하실 필요 없이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규제 당국에서 그것을 보고 이걸 적합하다고 판단할지는 이제 규제 당국의 소관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보고서의 목차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표지부터 총 요약, 뭐 개론, 그리고 시험 계획 요약, 시험 계획과의 차이, 결과의 분석,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중요한 것이 이제 결과의 분석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수행 결과 중에 실패된 작업, 사용 오류의 근본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만든 혹은 제조업체가 의뢰하신 이 의뢰된 의료기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분석을 해서 레포팅을 해드리는 게 이제 평가 보고서의 역할입니다. 아직은 의료기기 소재 부품 분야에서 생소하지만 적용되어야 하는 사용 적합성 테스트에 대해 상세하게 강연해 주신 최준희 선임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사업단의 임상 컨설팅 지원에서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 평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우리 기업에 해당 평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업체에서는 참여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질문을 확인해봤는데 아직 질문이 안 들어와서요. 네. 이 외에 이후에도 강의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생체재료개발센터 이메일 cnucro@naver.com으로 문의 주시면 추후에라도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 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세미나는 5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료기기 국제규격의 법규 변화 및 위험관리 최신 규격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최신 규격인 ISO 14971 2019판에 대해서 변경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 내용입니다. 다음 온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